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왜 창의적인 인재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일까요? 소위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죠. 이 이전의 산업사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뭐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산업사회는 제한적인 경쟁을 했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일도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조직이라는 부분에서도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일이 쭉 진행됐다고 하면 이제는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조직이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자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이제 설립되고 운영이 됐었다면 이런 지식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지식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뭐 내용들이 쭉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지금 뭐 참고 자료죠. 이런 건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창의성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그 참고 자료가 앞에 슬라이드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강의안을 물론 동영상 강의도 만들지만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게시하려고 합니다. 뭐 팀즈를 통해서 자료를 이제 업로드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버 캠퍼스 상에다가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 PT 자료는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앞에 그냥 넘어간 부분, 시간 관계상 넘어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메이커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제품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발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하는 그 뒷받침되는 기술들은 당연히 ICT 기술과 즉 인터넷, 그러니까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죠.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오픈소스와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가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쉽고 빠르게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메이커 하면 필요한 어떤 사항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이런 메이커스 무브먼트의 핵심은 디지털화와 정보 공유죠. 그래서 단순한 만들기라는 그런 과정을 목공소 같은 그 개념이죠. 이것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나 기술을 공유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의 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 우리가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관리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지식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 역량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공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제품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의 필요성을 또는 그거의 개발 목적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공감이죠. 그리고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을 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심미적인 감성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죠. 다른 사람 몰라줘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잘 조리 있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능력이에요. 맞지 않고 잘못된 주장이지만 그것도 들어주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 들어주고 서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갈등보다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죠. 협력과 협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국가, 넓게 보면 이제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구성원, 그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그런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적인 창조력을 모두 갖춘, 그리고 여기에 바른 인성, 즉 착한 마음까지 겸비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아주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이 네 가지 사람, 쉽지 않겠죠? 그죠? 끊임없이 인문적인 어떤 책도 읽고 그런 문화도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양도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뭐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 요소들을 정말 이 바쁜 일상에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해나갈 수 있을지 쉬운 일은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일 때, 학생일 때 미리미리 조금씩 이런 것들을 갖춰서 쌓아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토런스라는 사람이 이런 창의성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창의적인 발상 도구, 우리가 뭐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마인드맵, 그다음에 스캠퍼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이제 본 수업에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다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식과 경험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에는 전공 기초와 관련된 지식, 그다음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집중력, 추진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뭐 어떤 삶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보다는 뭐 하면 못해요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내 몫이 있다. 그 몫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췄을 때는 꼭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나도 리더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사고, 무조건 다 좋다 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처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적할 때는 그냥 지적하면 안 되고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그 이유를 같이 설명을 해줬을 때 오해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다리가 필요해요. 세 가지 다리가 있는 거죠. 창의적인 발상도구, 그다음에 지식과 경험이라는 다리, 그다음에 동기부여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 동기부여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상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잘하면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예를 들면 리본 하나 달아드릴 수 있고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도장 하나 찍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이 많은 동료들 중에 나만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환경이나 아니면 근무 환경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뭐 공부하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하면 더 좋겠죠. 더운 환경보다는 시원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면 학습 능력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공부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어려운 것, 풀기 어려운 것을 주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좀 쉽게 단계별로 점점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비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의성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원칙 같은 것을 만드는데요. 이 첫 번째 원칙은 창의성은 관심과 호기심 속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하면 거기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라는 이건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 해결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창의성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에서 나온다. 자, 그냥 폐쇄돼서요. 진짜 옹쿨이고 이 울타리 안을 벗어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작은 좁은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울타리가 없는 넓은 광야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찾을 게 많겠죠. 볼 게 많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 라기보다는 이거는 될 수 있어. 다만 내가 지금 못하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누군가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내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작은 성취, 점진적으로 이제 커나가겠죠. 그 성취는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팀워크를 통해서 증폭이 됩니다. 커지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나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듣고 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뱅뱅한 것보다는 말로 뱉고 말로 뱉은 것을 마인드맵 같은 도식화하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빠진 부분 아니면 빼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립니다. 집중도, 몰입도, 중요도를 가지고 이제 굵은 그런 맵이 생기고 또 먼 약한 맵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겠죠. 자, 우리가 발산적인 즉 자꾸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게 발산적인 사고죠.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발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제 막 퍼져나가는 확산적인 사고예요. 이렇게 발산적인 사고를 끌어내는 도구로는 브레인스토밍,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막 자유롭게 아무거나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뱉듯이.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연결법,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 공부를 할 거고요. 마인드맵, 스캠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렴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제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적인 상호를 통해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분류해서 그룹으로 묶거나 아니면 수정 또는 개선시켜서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적합한 아이디어를 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이 수렴적인 사고입니다. 이때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지금 채택하기에 좋지 않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해. 기술이 없어서 이걸 못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이때 필요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도구로는 PMI나 하이라이팅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역 브레인스토밍 같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발상 도구가 있지만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비판하면 안 되고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이건 양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 연결법이라는 것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물이나 단어를 막 억지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막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주요 개념을 서로 연결을 하면서 지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스캠퍼는 이 S, C, A, M, P, E, R이라고 하는 이 9가지 아이디어 병행 기법을 말해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뭐 발산적인 사고 기법과 수렴적인 사고 기법을 나눠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본 강의에서는요, 이제 발산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렴적인 사고 기법에 대한 것은 이런 발상 도구가 있다 하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혹시 이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 하면 이제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이라든지 뭐 하이라이팅 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보 검색 같은 거나 아니면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의성을 방해하는 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진짜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타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 늘 하던 것이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 이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아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타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정의를 근본적으로 잘못 내렸어요. 그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관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리더가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팀원들까지 다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문제 정의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만을 해요. 내면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외면의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골마 터지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학제적 지식이 부족하다. 즉, 사실은 뭐 우리 공학도가 하다 보면 자기 전공 관련된 그 학과의 팀원, 그 중에서도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가지고 팀을 구성한다 하면 아주 좋은 팀 빌딩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공학도가 있으면 수학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국어 전공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팀원으로 있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이나 경험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풍성하고 그다음에 기발하고 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순 회피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에 숨겨져 있는 모순이죠. 모순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모순에 직면하게 되면 이걸 못 본 척하고 그냥 덮어두려고 그래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방해 요인 이 네 가지 심리적 타성, 잘못된 문제를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모순을 못 본 척하려고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해 요인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 다룬 내용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공학윤리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왜 공학윤리가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이제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공학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주요 속성과 연계를 해서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뭐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 창의성을 개발을 왜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3대 요소도 여러분들이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1세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창의융합형 인재, 이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도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그 다음에 창의성 개발 원칙, 또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들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이제 심화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지금 직접 경험하시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배를 해놨어요. 자, 심화학습에 대한 내용 잠깐 쉬었다 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